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2주 가까이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갈등은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문제와 종교로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요. 또 국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장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이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실 때 네. 이거 큰일 났네. 왜요? 전주현 씨 오면은 네. 저 낭낭한 목소리로 또 얘기하면 네. 또 저한테 힘없다는 얘기 나오면 어떡하나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걱정되는데요. 오늘 아니에요. 네. 이렇게 깨끗한 목소리로 네. 네. 힘을 뺄까요, 저도 좀? 약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목소리 톤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이 지금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좀 우리한테 참 발음도 잘 안 붙는데 붙어 있는 두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뒤섞였다가 또 쪼개졌다가 막 이게 지금 반복됐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교전이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 지역이 중심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교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지역이 지금 러시아 남부 카스피해랑 흑해 사이에 있는 우리가 카프카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곳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아르메니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부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붙어있는 국가긴 한데 굉장히 다르죠. 아르메니아는 인종적으로 유럽계 백인이고요. 종교도 아르메니아 정교,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종교, 민족 갈등, 역사적인 문제가 다 얽혀서 지금 30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 국방부가 이제 지난달 27일부터 지금 교전이 계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 충돌로 아제르바이잔 쪽은 민간인 30명이 숨졌고 143명이 부상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르메니아 측도 민간인 22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다쳤다 이렇게 피해를 지금 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이 이게 영토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큰 영토가 있으면은 그 어디 뭐 점을 이렇게 쿡 찍어놓은 것 같이. 그 한 국가 안에 뭐 한 지역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훨씬 더 큽니다. 네. 제주도 물론 점은 아니겠죠. 워낙 큰 나라들이라서. 점보다는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접경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완전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르메니아가 또 시료 지배를 할 수 있지?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제주도 2.5배 면적 넓이에 해당하는 그런 영토 크기인데요. 기원전 2세기에는 아르메니아 왕국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이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곳인데 그 이후에 무슬림 세력이 계속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렇다고 아르메니아인들을 다 내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토에서 왜 예전엔 그랬잖아요. 무슬림도 살고 기독교인도 살고 뭐 가톨릭 인구도 다 살고 뒤섞여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된 게 이제 19세기 들어서인데요. 러시아 제국에 그때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란하고 터키랑 그때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있을 때요. 러시아가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니까 카프카스 지역을 장악해버리고 이슬람 세력을 견제한다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카라바흐로 대거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90%가 아르메니아인인데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공존해서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19세기 러시아가 갑자기 아르메니아인들을 집중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스탈린 소련 공산당 전 서기장이 1924년에요. 이곳을 아제르바이잔 내 자치구로 배정을 한 거예요.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확산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정치적 속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족을 분리해서 섞어놓으면 민족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에 대항할 의지를 아예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민족을 일부러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갈등을 일부러 여기다 씨앗을 뿌려놓은 셈이에요. 서로 견제하라고. 그렇습니다. 했군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소련에 대항할 생각이 지금 급한 건 자기들끼리 얼른 영토
영토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로 각각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의회는 92년에 독립공화국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로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한 2, 3만 명이 숨졌다라는 정도의 그런 큰 교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아르메니아가 시료를 지배하는 상황은 계속되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봉합이 됐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도 이곳을 아르메니아 영토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분쟁은 때마다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 쪽도 좀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민족 자결권이라는 게 지금 66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 인권 규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스스로의 이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민족 자결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마 투표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르메니아로 귀속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도 나름대로는 얘기할 만한 명분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분리독립운동 하는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스페인에서 분리되겠고요. 뭐 심지어 영국에서도 분리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도 분리독립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더 갈등이 촉발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인구 GDP 규모로 보면 대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보다 3배 정도 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맞붙었을 때는 아르메니아가 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르메니아가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린 게 313년이거든요. 네네. 로마보다도 훨씬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면 서방에서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가 많은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징성이잖아요. 그래서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역사적으로 핍박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많이 도왔습니다. 현재 정착하는 걸 도와서 지금 전 세계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은 곳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아르메니안 인수가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회를 이루고 있고요. 네. 특히 이스라엘에 가면 그 거룩한 무덤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단 주변을 에워싼 4개 종파가 있는데 가톨릭, 그리스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가 한 축을 잘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 내에서도 이 아르메니아 정교를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터키가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투르크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슬림입니다. 투르크계 무슬림. 그러니까 터키랑 뿌리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터키가 모든 자원과 마음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형제 국가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금 세속주의를 버리고 약간 이슬람교리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을 적극 지원하면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상대로 계속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주변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견제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터키가 시리아에서도 군사작전 펼치고 있죠. 리비아에서도 군사작전 펼치고 있죠. 그리스랑도 지금 동시중해를 놓고 안 좋고 최고 그렇습니다. 진짜 북쪽 제외하고 동서남쪽에서 다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카프카스 지역에까지 손을 뻗치니까 지금 서방 국가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터키가 아무리 뭐 군사력이 뭐 막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싸움을 하기가 이 전쟁을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이제 군사적인 팽창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지금 국방비를 굉장히 증강하고 있어요. 터키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터키군을 그럼 전장에 다 보내느냐? 아닙니다. 쉽지 않죠. 시리아 용병을 터키 대신 보내고 있어요. 터키가 자기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장에 다 보내는 사람들은 시리아 용병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에서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내전이 너무 오랜 동안 계속되면서 다 삶의 터전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벌 길도 없고 자국군 대신에 시리아 용병을 뽑아서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투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외신들은 시리아 용병 1,500여 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경 감시 초소에 배치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설명과 다르게 이 곧장 전쟁터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에 가면 월급으로 $1,500 우리 돈으로 17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갔다. 이런 그 대원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서 사망하면 이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6만 터키리라 한 900만 원이 지급된대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유가족들은 이렇게 총알바지로 내몰려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혹시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인터뷰도 다 익명으로 하고 그러면서 터키 정부에 대한 원망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리비아에도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내전이잖아요. 네. 시리아 용병들이 반군에도 가고 정부군에도 정부군에도 가고 양쪽으로도 간다고요? 네, 그래서 시리아인끼리 서로 다른 나라 정쟁에 가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쪽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푸틴 대통령 태도는 약간 애매모호한데. 그렇습니다. 왜 러시아가 그동안 그래도 아르메니아 편이었냐면 예? 그 정교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안에 러시아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러시아 영향력 안에 계속 군을 배치하면서 아르메니아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초반부터 아르메니아가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즉각 휴전하자, 휴전해라 이런 걸 촉구하면서 아르메니아 손을 바로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 가디언지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과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 모두의 무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 모두의 무기를 그렇습니다. 팔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국 모두에 팔면 양국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최근에 러시아랑 터키가 좀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가 예소련권 군사 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면전으로 확산하면 아르메니아에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빨리 휴전해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싸우지는 네,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네. 건데 프랑스는 아르메니아 편을 들어요? 양국 간 역사에 또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12세기에 전개됐던 십자군 전쟁 때부터 역사가 네. 시작이 됐거든요. 예. 유럽의 십자군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 아르메니아가 중요한 길목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왕들이 십자군을 도와주는 대가로 프랑스랑 무역을 늘렸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늘어나서 1차 대전 직전까지 4,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프랑스에 살게 됐고요. 1차 대전 도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을 피해서 그때 수만 명이 한꺼번에 프랑스로 이주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프랑스인 중에 아르메니아계가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가장 큰데요. 아르메니아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6분의 1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뿌리 내린 사람이 많은데 총리도 지냈고 대선에 출마했던 발라디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에두아르 발라디르. 이 사람도 아르메니아계였는데 프랑스에 정착해서 프랑스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네. 근데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부인하면 역시 똑같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랑 아르메니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터키에게 아제르바이잔을 부추겨서 위기를 격화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역사, 800년 전 역사가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네. 아제르바이잔이 이란하고 또 접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란 북쪽에 가면 아제르라는 주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자르인들이 사는데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아자르인보다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너무 아르메니아한테 지면 동정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은 같은 시아파 국가거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세력이 너무 커지면
이 자국에 살고 있는 아자르인들이 분리운동을 또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건 또 원하고 싶은 그렇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터키처럼 아예 대놓고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또 알게 모르게 아르메니아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 카스피의 자원이 구소련 영향을 많이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 키워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거든요.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란이 약간 애매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떤 그렇죠. 상황이 왜 이스라엘이 여기 꼈을까 네. 했더니 아르메니아 정부가요.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 현대식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라면서 비난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대사를 소환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에 지금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보유한 무기의 60%를 이스라엘이 공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종교는 기독교죠. 아르메니아랑 같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거기는 유대인의 나라고요. 사실 여긴 기독교 정교니까 또 살짝 또 다르죠.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중요한 게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대요. 그래서 둘이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은 또 석유 때문에 뭉쳐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요즘 중동 국가랑 이스라엘의 관계는 돈으로 얽혀 있잖아요. 네. 순위 이슬람 유대교 이게 아니라 그냥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돈에 의해서 복잡하네요. 관계가 근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올해 11월에 총선을 했어야 되는데 2월로 앞당겨서 자기가 집권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원유 수송로가 여기를 네. 지나가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수년 동안 하락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권을 탄압하고 자유언론을 억압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경제가 어렵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안 좋거든요. 아예 전시로 몰아가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르메니아의 파시난 총리도 2018년에 시민혁명으로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여기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좀 부글부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졌는데 분쟁에서 물러나면 훨씬 자기가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청취자 4725님께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갈등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몰랐네요. 전전 외신 캐스터 덕분에 그냥 흘려들었던 국제 뉴스를 잘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휴전 소리 나오는 휴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휴전을 하자가 아니라 이제 전사자,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교환해서 잠깐 휴전을 해보자라고 일시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네. 5분 만에. 5분 만에요? 예, 몇 시간 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5분 만에 그냥 공격이 또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사상자가 또 다시 발생하고 있고요. 부상자하고 이렇게 포로나 이런 교환을 해다. 교환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협상을 대비해서 더 많은 영토를 이미 보유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6.25 한국전쟁 때도 1년 고지전. 동안 싸우고 난 다음에 전선이 교착이 되는 상황에서 포로 교환 문제로 2년 동안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 아닌가 또 걱정도 되네요. 걱정됩니다. 네, 오늘 참 복잡한 얘기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